산업혁명의 환호 속에 모두가 들떠있던 200년 전 영국. 하지만 누군가는 숫자에 가려진 거대한 위기를 직감했습니다. 그는 왜 빽빽한 표 대신 인류 최초의 파이그래프를 그려야만 했을까요? 2026년 오늘날에도 유효한 윌리엄 플레이페어의 소름 돋는 경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그래프의 제목부터 봅시다. 수출과 수입, 그리고 덴마크와 노르웨이라는 나라 이름이 눈에 띕니다. 기간은 1700년부터 1780년까지겠네요. 그래프의 밑으로 내려가서 설명을 한번 볼까요? 바닥의 가로축은 연도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무역수지입니다. 영국의 화폐 단위인 파운드화가 예전에는 엘로도 쓰였다고 하네요. 지금의 그래프를 보는 방식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도식으로 나타내면 이때 당시의 덴마크와 노르웨이 그리고 영국 간의 무역수지의 차이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이 노란색의 선이 수입액입니다. 이때 수입과 수출은 영국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개 나라에서 영국에 수출하는 목재나 금속의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영국이 수입한 금액이 수출액보다 많은 적자 시기를 보냅니다. 붉은색이 적자의 규모이고요. 시기가 길지만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때 국가 간의 무역은 지정학적 원인이 많이 작용하죠. 원재료가 많은 국가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그래프 기준 1750년대 이후로 크게 바뀌는데요. 빨간색 선으로 그려진 수출 곡선이 크게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영국의 주요 상품은 면직물 같은 공산품이죠. 지정학적 위치를 뛰어넘는 산업혁명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의 무역 수지는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좋아집니다. 무역 흑자가 늘어나면 GDP가 상승하고 이렇게 되면 영원히 잘 살 것만 같죠. 하지만 인류사는 항상 다르게 흘러갑니다. 플레이페어의 다른 그래프를 볼까요? 유달리 예쁘게 꾸민 제목이 눈에 띕니다. debt라는 단어에 집중해보죠. 빚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다른 단어들을 연결해서 보면 영국의 국가부채를 그래프로 그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로축을 보면 1688년부터 1800년이 되죠. 앞서 봤던 시기보다 앞뒤로 조금 더 깁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풍요로운 시기가 계속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부채가 무시무시하게 늘어난 시기가 됐죠. 무슨 일일까요? 부채의 단위는 밀리언으로 세로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쌓여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가 위로 튀어오르는 시기가 보입니다. 각 시기별로 그래프에 쓰여 있는 내용을 잘 읽기 위해 회전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윌리엄 3세의 즉위, 앤 여왕의 즉위 같은 각 왕들의 즉위 시기를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끝난 시기도 표현되죠. 스페인 전쟁의 시작과 끝, 7년 전쟁의 시작, 미국 독립전쟁, 그리고 프랑스 혁명전쟁까지, 그리고 왕의 즉위보다 부채를 끌어올리는 데는 각 전쟁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걸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역으로 흑자를 만들어내도 전쟁으로 인한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 소용이 없다는 것도 볼 수 있죠. 쉽게 말하자면 무역으로 번 돈을 전쟁으로 다 까먹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손해를 보는 일인 걸까요? 되게 답답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그래프의 세로 길이를 길게 잡아서 그린 걸 보면 부채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걸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전쟁은 평화의 문제가 아니고 비용의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활동인 거죠. 여기에서 세 번째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영국 무역 흑자와 분위기에만 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세 번째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요. 제목부터 볼까요? 일단 유럽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엔 면적, 인구, 세입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 기준으로 보면 면적을 원의 크기, 인구를 왼쪽의 수직선, 세입을 오른쪽의 수직선으로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로 그래프를 그리고 특히 특정한 면적을 원형의 크기로 다루는 파이 그래프는 플레이페어가 최초로 도입한 방식입니다. 원이 나열되어 있는 순서는 면적의 크기 기준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면적이 작은 나라이고 오른쪽에서 네 번째에 우리가 비교해볼 영국이 있습니다. 제일 큰 면적을 가진 나라는 러시아예요. 원이 두 개가 그려져 있는 게 특이하죠. 유럽과 아시아 대륙 두 위치에 걸쳐 있는 구조입니다.
그 오른쪽의 튀르키예와는 조금 다른데 튀르키예는 조각별로 나뉘어 있죠.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 대륙 이 세 가지 위치에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영국의 면적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작습니다. 유럽의 면적만 표현해서 그런 건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의 식민지는 그 당시 모든 대륙에 걸쳐 있는 수준이었는데 유럽 외의 국가를 나라가 아니라 세입의 주요 원천으로 생각한 것과 동시에 유럽 본토의 잠재력과 글로벌 경제권을 시각적으로 구분하여 영국의 독보적인 경제적 효율을 강조하려 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선은 해당 지역에 사는 인구입니다. 반면에 세입은 어떨까요? 사실 나라가 부강하다는 건 세입에서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에서 높은 선이 나오는 건 일종의 반전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협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영국에 비해 세입은 작지만 만약 이런 나라에서 세입이 높아지면 틀림없이 영국의 위험이 될 수 있죠. 지금 세입이 높지만 언제든지 다른 나라에 따라잡힐 수 있다는 경고가 되는 그래프예요. 과정으로 보자면 이렇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림이 그려졌을 거고 들떠있을 가능성도 높겠죠. 이때 플레이페어는 데이터를 보고 조금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거 지금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죠? 19세기나 2026년이나 너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산업혁명을 AI로 바꾸고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인드도 지금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 들떠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똑같이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가 위협이 될지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려볼 수도 의미를 읽을 수도 있죠. 과거보다 그리는 기술도 훨씬 더 좋아졌으니까요. 이 그래프를 발표한 책들 중 플레이페어의 통계 요람에 대해 해석한 내용을 소개해봅니다. 그는 국가의 영토, 면적, 인구, 그리고 세입을 비교함으로써 국가의 힘을 평가했습니다. 이 책이 강조한 통계적 관점은 이 단어에 대한 우리의 현대적 이해와 국가 경영이라는 단어 본연의 기원을 절묘하게 혼합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통계학과 국가 경영의 어원이 같더군요. 큰 단위의 조직을 운영한다는 면에서 통계학과 시각화의 쓰임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으로 알려주시거나 정보디자이너 센으로 검색하셔서 데이터 시각화 관련한 정보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알림 버튼도 환영이고요. 댓글로 궁금한 부분 남겨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